안녕하세요. 서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이슈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요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뭐 거의 고등학생까지 투자에 나섰다고 할 정도로 암호화폐는 지금 전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자, 뭐 저희들이야 뭐 이 투자 뭐 이거 암호화폐 배워가지고 투자에 나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어떤 식으로 저기 문제가 나온다든지 면접에서 질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까 중심으로 암호화폐 내용을 짜 보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코노미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요. 이 논술 문제 뭐 적어놨는데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주제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뭐 암호화폐가 향후 중앙은행 독점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견해를 한번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이제 화폐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조절 능력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의 유효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발행 차익, 뭐 화폐 주조 차익, 세너리지라고 그러죠. 이 주조 차익에 대해서 여전히 발생할 것이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간 환율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느냐. 자, 여기는 여러분 나름의 견해를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보고 정답 뭐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견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지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럼 뭐 어떤 의미인지 그건 좀 밑에서 일단 해보고요.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 뭐냐라고 이제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이 오만한 기성금융위 화폐 권력에 대한 반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건데요. 화폐는 지금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하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은 뭐냐면 돈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푸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FRB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돈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물건은 동일한데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일정 수준에서 그게 막 더 늘어난다라고 그러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돈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 직후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나카모토 사토시의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논문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요. 이 인터넷 공개가 되면서 이제 가상화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등장도 뭐냐 하면 2008년, 2007년 서프라임과 2008년도 금융위기와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총 발행량이 2140년까지 2100만 개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총량 자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이게 바로
암호화폐에 들어가 있는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용어 정리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로 적는 게, 이, 지금의, 대세니까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로, 통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요, 그 보시면 2012년도 중앙은행, 저희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 하면, 정부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고, 개발자가 발행 관리하고,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흡사 뭐 예전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암호화폐 정의가 나오죠. 뭐냐 하면 암호를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 즉 뭐냐 하면 암호, 이게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요 채굴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암호를 통해 가지고 이 디지털 공간에서 채굴을 해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또는 리플, 뭐, 라이트코인, 이런 쪽으로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뭐 시가총액은 1위는 지금 비트코인이고요. 이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 2위는 바로 리플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더리움이었는데, 이더리움을 제치고 지금 리플이 등장했죠. 리플은 은행 간 송금을 중심 목적으로 탄생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회원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리플이고요. 이더리움 같으면 여러분 이제 익혀두셔야 되는 용어는 바로 스마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제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가 이런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되는 이런 방식의 이 암호화폐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뭐 이 정도의 개념만 익혀두시면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대시도 있고 뭐 보스코인 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익힐 이유는 없고요. 중요한 건 두세 개 정도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존 화폐와의 이제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제 화폐 종류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현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지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피아트 커런시 명목 화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불환 화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법정 통화가 되는 겁니다. 불환 화폐는 뭐냐면 명목 통화, 불환 통화, 결국은 이제 금이나 이런 상품으로 안 바꿔주고 종이 자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로 그냥 쓰는 요게 바로 피아트 커런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 화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있고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크게 이제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발행기간이 뭐냐 하면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같은 도토리 생각하시면 되고 비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반면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체가 따로 없고 우리는 채굴이라는 개념으로 채굴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통화의 교환성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토리를 실제 상황에서 뭐 사고 팔 수는 가상 공간에서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뭐 음료수를 사 먹고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내지는 않죠.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요. 법정통화하고 자유롭게 교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과 암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간에 법정통화가 되는 겁니다. 법정통화가 되니까 정부가 통화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제 정부가 법정통화, 법으로 정해진 통화로 이건 우리 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법정 통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위원회 지금 입장인데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 입장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결국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 왜냐하면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단 교환의 매개 이거에 있어서는 저기 어느 정도 일반적 구매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교환의 매개도 금융위원회는요. 솔직히 교환, 가치 척도, 가치 저장이라는 이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 기능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외국의 이제 경제학자라든지 암호화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제 이게 예전에 피자 한 판 사 먹는데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한 판 사 먹은 날 그게 피자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상통화에 있어서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듯 교환의 매개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척도 가치 저장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위원회 입장도 그렇고 해외 지금 전문가들도 가치척도랑 가치 저장 이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결국 높은 변동성입니다. 너무 이제 가격 폭이 진폭이 크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치척도라는 용어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가치척도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1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1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겠죠. 그게 뭐, 음반 한 장이 됐든지요. 아니면, 이 설렁탕 한 그릇이 됐든지, 무슨 어떤, 가치들이 떠올리게 되는, 이게 이제 가치척도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가치 척도가 되는 거고요. 가치 저장은 여기에 이제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남는 돈을 갖다가 어쨌든 이 화폐 형태로 우리는 저장을 시켜놓고 있는 이게 바로 가치 저장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 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기능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가치 저장과 관련돼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적 바람이 불어가지고 뜨고 있는 거는요. 지금 가치 저장을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지금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 기능과 지금,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 한번 보시면요. 화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인데, 결국 비트코인은 미래, 화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정적 입장, 비트코인은 미래 화폐가 될 수 없다. 부정적 입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로 어떤 학파냐면 케인지안 쪽입니다. 케인즈 학파들이 이제 취하는 건데 밑에 이제 내용 보시면요.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폐는 국가의 고유한 창조물이다. 결국 이 국가 주권의 행사로 만들어진 게 화폐는 아니냐 이걸 놓고 지금 파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화폐라는 것은 국가 주권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케인즈 학파 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오르그 크나프 같은 경우에는 화폐 국정설이죠. 그래서 이제 화폐는 아예 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 이게 아니라 아예 법으로 이건 앞으로 내일부터 화폐로 쓰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의 산물이 바로 화폐 국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경제학자 중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폴 크루그만인데요. 아예 대놓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악이다라고 이제 썼고요. 이게 왜 악이냐라고 하면 중앙은행을 이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실상 이제 폴 크루그만은 중앙은행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창시자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앙은행에 대한 반발, 중앙은행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에 대한 반작용, 반발이라고 본 거에 반해서 폴 크루그만은 중앙은행 시스템,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중앙은행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비트코인은 미래화폐가 될 수 없다 이제 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프레데릭 미시킨의 연준 이사였죠. FRB 이사 연준 이사가 비트코인의 이제 화폐 세 가지 기능과 관련돼서 미국 연준 이사의 견해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금융위원회 입장이랑 연준 이사의 입장을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좀 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예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서로 이 바라보는 방식들이 좀 다르구나라고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화폐에 대한 이론, 부정적 입장이고요. 긍정적 입장은 어느 이제 학파냐라고 하면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보냐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에크죠. 하이에크 이제 보시면요. 중앙은행이 그 이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중앙은행은 지금 GDP라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계속 확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중앙은행이 됐든 정부가 됐든 어떤 통화 정책을 쓸 때 솔직히 긴축적인 정책보다는 완화적인 정책을 훨씬 많이 쓰고 있죠.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화폐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입장에서도 국민의 표 또는 GDP로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자꾸 돈을 푸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화폐 가치가 희석이 되는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예 이 화폐 자체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발행 주체들이 지금 각자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두고 시장에서 사그러들면 죽는 거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면 살아남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화폐의 탈국가화 또는 탈중앙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하이에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파의 주장이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리플이 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 그걸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시장에 훨씬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흡사 이제 원시 시대 때 누구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이제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누구는 돌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돌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오히려 그냥 조개 껍데기로 그냥 화폐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는 조개 껍데기로 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카를 맹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래 편의를 위해서 개인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건 그냥 시장의 발명품일 뿐인 거다.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케인즈 학파에서는 뭐냐면 화폐는 국가 주권으로 만들어낸 이
주권 행사 또는 국가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발명품, 하나는 국가 주권으로 만든 것, 이 두 가지의 견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티브 워즈니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통화적인 관점보다는요, 향후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게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 대부분의 지금 IT 기술자들은 이쪽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오스트리아파의 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결국 오스트리아파는 경기 변동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바로 신용 팽창이 경기 변동의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 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늘리게 되면 그 신용이 소위 말해서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돈을 수축시키면 이 경기가 줄어드는 결국 경기 변동의 요인이 이게 바로 돈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오스트리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뭐냐 하면 경기 변동의 특징이 대부분 다들 뭐 경영상의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 중 하나인 경영상의 오류가 어떻게 한꺼번에 맨날 일어나니 뭐 잘 될 때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는 다 한꺼번에 이제 경영상의 오류가 없는 거고 2008년처럼 글로벌 위기가 오게 되면 한번 모든 기업체 CEO들이 한꺼번에 이제 경영상의 오류를 저지른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은 뭐냐면 자본재 산업의 변동성이 소비재 산업 변동성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방식들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 변동성이 아무래도 소비재, 이 꼭 생활 필수와 관련된 소비재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돈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경기 하락기 언제나 화폐 발행이 증가한다. 뭐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결국 돈에 따라서 경기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3번 항목을 한번 보시면요. 암호화폐 가격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뭐 지금 뭐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암호화폐 가격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결국 어떤 가격이 있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은 뭐고 공급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승 요인, 결국 수요적인 측면이 되겠죠. 한번 상승 요인을 한번 보시면요. 이 첫 번째가 대체적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축통화의 가치 하락.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체제로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지금 그 4대 기축통화국가 한번 보시면 미국 이제 연준이 됐든지요. 그 다음에 이 유럽중앙은행 또는 BOJ 저희 일본 중앙은행 그 다음에 BOE 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지금 거의 다 양적 완화 또는 제로금리 상태에서 지금 그 통화정책 확대 정책을 통화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 돈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이런 기축통화국들 자체가 지금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체제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기축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축통화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역거래라든지 이런 거에서 모든 국제거래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쓰는 통화를 우리 기축통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어에다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두 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되려고 하면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유동성을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무역을 할 때요. 달러로 무역을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무역을 하려고 하면 미국은 그만큼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높여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미국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유동성은 풍부해지는데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양쪽을 다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버트 트리핀 경제학자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로버트 트리핀의 이름을 따서 트리핀스 딜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요 용어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이것도 뭐냐면요. 바로, 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는, 화폐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면,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왕창, 갈아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로 주목받게 된 거는 뭐냐면요. 바로 2013년에 키프로스 금융사태,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뭐였냐면요. 이 러시아 부호들, 러시아에 이제 석유재벌이 됐던 뭐 이제 부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조세 피난처 어디냐면 바로 키프로스에 가 있는데 이 키프로스가 이제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EU에다가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제 거기에다 뭘 얘기했냐면 40% 달하는 이제 세금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내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금 누구한테 걷냐면 결국 키프로스 국민들한테 걷는 거죠. 뭐냐면 오케이 뭐 금융위기 났으니까 돈은 내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면 전부 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금 떼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키프로스의 국민들은 이 돈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을 어디다 갖다 이제 예금을 하냐라고 하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보시면요. 2달 만에 가치가 2배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듯이 현재 쓰고 있는 돈에 문제가 생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바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베네수엘라, 작년에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사용이 10배 이상 증가한 거죠. 왜 이렇게 증가했냐 하면 바로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600%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페소화가 지금 가치가 하락해 버리니까 국민들은 그 가치 하락하는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저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사용이 10배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가격 상승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기관성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 뭐 개인끼리 뭐 투기판이 아니라요. 정말 이제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돈은 그럼 어디에다 들어오냐라고 하면 바로 ETF와 선물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ETF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장지수 펀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ETF고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 지금 ETF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금 절세 목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ETF 시장에도 통화 관련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미국 달러에다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나와 있고요. 원유, 석유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자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장들에서 어떤 종목들을 갖다가 전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ETF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ETF가 등장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청을 했다 거절됐죠. 왜 거절했냐 하면 야, 그거 ETF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물이 없잖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도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ETF가 등장한다는 얘기는요, 주식시장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선물. 선물도 이제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선물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선물과 관련돼서 이제 이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이 커지게 되면 현물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선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요. 지금 시카고 CME에서 지금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기준가를 뭘로 이제 중심으로 적느냐라고 하면 바로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라고 해서 BRR을 씁니다. 선물을 하려고 하면요.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가지고 선물을 만들려고 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체를 갖다가 코스피를 가지고 종합주가지수로 지수를 만들지 아니면 코스피 200이라는 별도의 지수를 만들어낼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심이 되는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 때 BRR이라고 하는 이 reference rate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지수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ETF 같이 새로운 상품들로 통해 가지고 기관 자금 큰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선물을 통해 가지고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더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장 가치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는 이게 버블이다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앞으로 향후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 즉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시장에서 맞붙어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결제수단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뭐냐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암호화폐들이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얼마나 이제 그 암호화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암호화폐를 통화 같은 지금 결제 수단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일본이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개인의 투기적 수요. 결국 뭐냐면 거의 투기판처럼 돼 있어서 지금 뭐 덮어놓고 사는 거죠. 옛날 닷컴 버블처럼 지금 암호화폐 버블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2016년 12월에요. 주로 중국 돈 중심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주요 통화국이 USD,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일본엔, 그리고 중국, 위안이랑 우리나라 원화 그 세계 4강 암호화폐 시장에서 4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4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나라 국민들이
이 투기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 그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락 요인 보시면요. 주로 공급 측면이 되겠죠. 공급 측면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공급이 늘어나면 뭔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지금 ICO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생전 이제 못 들어봤던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ICO는 뭐냐면요. Initial Coin Offering에서 IPO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PO는 주식에 상장하는 거죠. 주식에 상장하는 건데 그거랑 관련돼서 이 P의 Public을 빼고 코인에 C를 넣고 ICO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서 이제 투자금을 모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플이 그런 겁니다. 리플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송금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암호화폐인데,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쪽으로, 특화된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ICO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은행들이나 관심 있는 데들이 이제 돈을 내고 그것들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화폐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나가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ICO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결국 무분별한 ICO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공급 증가를 초래해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해되시죠? 뭐 주식시장도 주식이 이제 무분별하게 상장이 되면 결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뭐 막 무분별하게 상장되면 결국 나눠먹기식이 돼가지고 가격이 희석되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규제가 되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건 물론 공급 측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바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좀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 수요 양쪽을 다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은요. 자, 보시면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가상통화 금융위원회 아직도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이 홍코노미 독자께서는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로 명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통화 투기 건재를 위한 특별대책, 뭐 거래 실명소, 그 다음에 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뭐 주로 사기 사건이죠. 얼마 전에 뭐냐면 채굴기 관련돼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연예인도 연루가 돼서 문제가 한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관련돼서 집중 단속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 규제하겠다. 정 안 되면 거래 자체를 폐쇄시켜 버리겠다. 거래소 폐쇄시키겠다. 이게 이제 초강수 마지막 대책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이런 방향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한쪽은 투기적인 방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버블이 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엄청난 금융 버블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루에 무슨 뭐 자다 일어나면 10%씩 뭐 심지어 50%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생 배경 아까 보세요.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건전한 경제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지금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세요. 옛날에 거의 뭐 1달러 하던 것이요. 지금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그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6,87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2만 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트렌드 이제 검색 결과도 한번 보세요. 보면 처음에 금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금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앞질렀죠.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게 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가격이 급상승한다든지요. 이런 사람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구글 뭐 트렌드 보시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게 이제 가치와 관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뭐 52페이지 보시면요. 금융버블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금융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암호화폐 버블과 관련돼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킨들버그의 책이었죠. 킨들버그의 책을 보면, 거기에 보시면요. 이 버블을 경기순환의 광기 국면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킨들버그의 책 보시면 그 책이 이름이 뭐였냐면요. 광기, 패닉, 붕괴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 나와 있는 타이틀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이 금융버블은 이 죽지 않는 다년생 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질긴 다년생 꽃 같다라고 킨들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킨들버그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3대 버블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바로 튤립 구글 사건, 구글 버블이 구군, 튤립 구군 뿌리죠. 뿌리에 대한 버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시 남해 회사 주식회사의 버블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터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이제 버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금융상식으로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민스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스키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각광받게 된 경제학자죠. 이 민스키 모멘트, 여러분 꼭 금융상식으로 익혀두실 용어는 민스키 모멘트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민스키 모멘트 뭐냐 하면 어느 이제 이 버블이 터지는 그 순간 이걸 갖다가 민스키 모멘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처럼요. 지속적으로 계속 서프라임처럼 어떤 곳에 이제 돈이 집중되고 모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통 민스키 모멘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암호화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보시면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지금 암호화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세계 20위권 통화량 수준까지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뭐 벨기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지금은요, 거의 뭐 세계 15위권 통화량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도 거기에는 지금 1100억 달러 돼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이제 그 53페이지 표를 보시면 대략 비트코인 한 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감이 오실 겁니다. 한 나라의 거의 통화량 수준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리플, 이더리움 각 이제 수백 가지의 지금 암호화폐들에 대해 가지고 시가총액을 다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부의 입장은 뭐냐?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도, 통화도, 상품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정쩡한 상태죠. 왜 이렇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부정을 해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원회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도 통화도 그리고 금융상품도 아니다. 뭐 아니면 상품도 아니다. 뭐 금과 같은 그런 상품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뭐 규제할 방법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뭔가가 이 정의가 내려져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제라든지 대책 방안을 짤 건데 지금 무조건 부정하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없다라고 해버리는 지금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되어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디플레이션 이제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가치 저장 기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던 부분들도 뭐냐 하면 다들 자기가
쌓아두었던 부에 대한 가치를 저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아까 봤듯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방법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전장이 뛰어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요. 결국 뭐냐 하면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실물자산 가격이 안 뜨게 된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 뛰어나니까 굳이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실물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이런 것들로 물건을 안 사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이 CME 그룹 기고문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거래 압도적 다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불안화폐로 이루어집니다. 불안화폐 아까 무슨 얘기인지 봤었죠? 바로 피아트 커런시라고 해서 명목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법정으로 뭔가를 상품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불안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화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를 잃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을 찍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가치를 잃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가치를 잃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그 가치를 잃어가니까 그걸 빨리 이제 급격하게 뭐 어떤 물건으로 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버리고 물건으로 재어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소비가 늘면서 이제 GDP로 이루어진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탄다라고 되는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구조를 타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암호화폐와 디플레이션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안 문제. 지금 가장 뭐 정부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보안 문제인데요. 보안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트코인 자체의 보안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거래소 보안이 있는 건데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래소 보안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는요.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 참가자들이 전부 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호 검증을 하고 검증 완료돼야지만 그 거래가 성사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이 원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분마다 한 번씩 이게 이제 검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시장 참가자 전원의 거래 기록을 바꾸지 않는 한은 거래를 못하게 해킹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소 보안은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보안 규정이 우리나라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정책 수립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정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보안도 일반적인 통신사업자, 통신 판매업자 보안 수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제 앞으로는 향후 이제 제도권에 편입해가지고 이제 보안 이 규정을 갖다가 이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 준해가지고 지금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물화폐와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물화폐와 공존할 수 있느냐는 바로 에스토니아의 실험인데요.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이 에스토니아와 이 레지던츠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자시민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시민권을 이 레지던시라고 하는 이제 이걸 외국인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하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죠. 경제적으로 작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많은 이 기업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설립이 되고 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디지털 영토를 넓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에스토니아 디지털 영토에 법인을 설립하면 에스토니아 설립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세금 매기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스토니아의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였냐면요. 에스토니아가 이제 이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지금 에스코인을 발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국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이 암호화폐 같은 게 필요하게 됐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S코인 지금 ICO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22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로 회원국인 경우에는 지금 유로화를 대체하는 화폐 발행을 지금 이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로 회원국이 지금 이런 그 암호화폐 이런 거를 발행하겠다고 나서니까 지금 ECB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희석시킨다라고 희석시키는 새로운 지금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나라가 같은 통화를 쓰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 돈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처럼 3% 룰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해마다 이제 자기네 GDP 3% 이상의 국채는 발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돈을 희석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도 3%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두도록 이 유로화의 가치를 지키려고 ECB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에스토니아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ECB는 지금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런 디지털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화가 필수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존화폐와 실물화폐와 지금 어떤 식으로 공존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의 견해를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지셨습니까? 예, 암호화폐 이 화폐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들 가지고 좀 혼자서 좀 몇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견해를 한번 가지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 접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